국가 간 문화 차이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 계층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모든 사회에는 위계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 계층의 상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위에서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크죠. 뭐 교육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생활 수준도 그렇고 결국 이게 이제 더 좋은 일자리, 취업 기회하고도 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의 배경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소득에 의해서 사회 계층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게 뭐냐? 과연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즉 내가 소득이 낮은 집안에 태어났다 치더라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맥락에서 이 사회 계층에 부여되는 이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사회 계층에는 네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 차이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사회 특성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매우 불평등하긴 하지만요. 사회가 이미 계층이 나누어져 있다면 개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에 이렇게 반상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있고 실제 이제 뭐 중인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있고 노비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이제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계층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이걸 좀 개인들이 어떻게 이제 위로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부모님의 어떤 경제력에 따라서 나의 어떤 미래가 결정된다? 매우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보편적이지만 그 형태와 정도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계층 간 이동성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계층 간 이동성이 좀 자유로운 나라도 있을 거지만은 매우 그 폐쇄적인 이런 이제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계층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정도가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사회적 이동,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이 태어난 사회 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위 계층에 있다손 치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스트 제도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태어난 가문에 의해서 이미 결정돼 버리는. 그래서 그 위치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를 채택해 하고 있는 문화나 어떤 국가는요. 매우 폐쇄적인 이런 계층 지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가 물려받게 되는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구두를 손질하는 일이었다. 그럼 자녀가 이제 물려받는 이런 특징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카스 제도에서 부분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사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이제 계급 제도는요. 개인이 태어날 때 갖는 사회적 위치가 있기는 하지만 성취나 운을 통해서 변경 가능한 제도가 계급 제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사회적 이동성은요. 사회마다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이 사회적 이동성이 좀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상류층, 즉 귀족과 정치인들이 있고요. 중산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사무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동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를 들어 상류층과 중산층은 자녀를 교육시킬 때 교육 능력이 훌륭한 이제 사립학교에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립학교에서는 그 옥스퍼드라든가 이런 캠브리지라든가 유명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 간의 어떤 좋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노동계층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노동계층으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 이동성이 사회마다 다르죠.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극화되어 나타난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농촌 농민하고
도시 거주자 간의 삶의 기회에 매우 큰 격차가 있습니다. 이 호구제도가 매우 강력하거든요. 호구제도라는 게 뭐냐면 태어난 지역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교육도 잘 받고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아파트에 살고 다양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데 농민들은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빈곤한 거예요. 다만 이제 현재는 그나마 조금 이동 가능해져 가지고요. 이제 도시 지역의 직업에 기반해서 계급 적차가 좀 생겨나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계급 제도에서의 사회 이동성은 사회마다 다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에 대한 경제적 성취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취를 거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네기라든가 헨리 포드라든가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존경받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좀 있죠. 이러한 이제 어, 여기에 대한 의의를 보게 되면요. 사실 이 계급 의식이라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계급적 배경을 기준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급 의식 때문에 다른 계급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계급 의식은요. 영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동계급과 경영계급 간에 계급의식이 있어서 적대적 관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쟁이 벌어지면서 경영 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의해서 협력이 부족하고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도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대로 사회적 이동성이 높고요. 개인주의가 강조될수록 계급적인 배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상대로 적겠죠.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계급 배경이 좀 적은 나라니까 경영하기는 훨씬 더 적합한 이런 나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챕터는요. 문화적인 차이가 비즈니스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건데요. 특히나 종교와 윤리 체계, 그리고 교육, 언어,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가 비즈니스와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와 윤리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교는 성스러운 영역과 관련된 공유된 신념과 의식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윤리 체계는 사실은 이렇게 행동을 형성하는 도덕적인 원칙 내지는 가치의 집합 이런 것들이 윤리 체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종교는 이른바 이제 4대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종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교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만 하더라도 22억 명 정도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좀 재밌는데요. 종교가 과연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까?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바로의 연구에 따르면요. 어떻게 보면 강한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천국, 지옥과 같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특정 종교와 관계없이 경제 성장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무려 59개국의 종교적 신념과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이 높은 사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행동을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정직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지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분석입니다. 물론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종교 윤리 때문이 아니라 건전한 경제 정책 결과 때문이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지만 어찌됐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연구 결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세계 종교 분포인데요. 보게 되면 이제 정말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지도만 보더라도
종교윤리 사회 관계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 수천 개의 종교 중에서 4대 종교가 신도수 기준으로는 지배적인데 사실은 뭐 20억 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한 기독교라든가 16억 명의 신도를 보유한 이슬람교 그리고 11억 명의 신도를 보유한 힌두교 그리고 5억 3,500만 명의 신도를 보유한 불교 이런 4대 종교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종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기독교의 경우에는 가장 널리 신봉되는 종교죠. 말씀드렸다시피 22억 명 정도의 교인들이 있고 유럽과 미주 중심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많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요. 1904년에 막스 베버가요. 개신교 윤리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신교 윤리를 보면 근면해야 되고 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를 창출해야 되고 전략하면서 검소하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근면한 노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의 확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개신교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줬고요. 이게 이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개신교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종교적인 자유를 줬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경제적이건 정치적이건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요. 개신교에서 비롯된 개인주의와 한 국가의 기업가 정신 간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는 이제 세계 주요 종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죠. 이제 16억 명의 신자가 있고요. 서기 610년 전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뿌리를 와 같이 공유하죠. 그래서 이슬람교도 사실은 그 아브라함과 예수 역시 신의 예언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은 본인들을 이제 무슬림이라고 부르고요. 전능한 유이신 알라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세속적인 부와 권력은 일시적인 거고 신의 은총을 구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큰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제 대학교 후배가 모로코 여성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모로코 여성이랑 결혼을 하려면 거기가 이제 이슬람인가 봐요. 그래서 개종을 해야 돼가지고 이슬람교로 이제 개종을 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슬람교의 경우에는요, 일상적인 종교 의식이 있죠. 그래서 정통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슬람 교도인과 비즈니스 미팅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러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회의가 중단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문화적인 어떤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죠. 사실 이슬람 근본주의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서구 언론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제 무장 세력, 테러리스트, 폭력적인 이런 요소와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알제리 내전이라든가 이집트에서 발생한 관광객 살해 사건이라든가 사실은 2001년도의 9.11 테러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는 하죠. 사실은 이제 지난 30년 동안 근대화로 인한 사회적 압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슬람 전통 사회가 매우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한다거나 성평등이 이루어진다라거나 결혼과 성 문화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알코올 소비가 이제 커진다라거나 이런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계층에서는 그게 매우 못마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근본주의가 성장하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경우에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을 하고요. 이슬람 율법을 국가법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엄격한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의식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한다라거나 매우 강한 반서구적인 이런 정서를 보여주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란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슬람 교리는 어떻게 보면 종교와 국가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슬람의 경제적인 시사점이 있는데요. 이슬람이 그렇다고 반시장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란에서는요, 명시적인 경제 원칙을 제시를 하고요. 그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자유기업을 이제 지지하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는요, 시장 중심 경제 시스템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제기업이 만약에 이슬람의 윤리라든가 관습이라든가 비즈니스 원칙을 존중하면 무슬림 국가들은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가 강해지는 국가에서는 서구 기업에 대한 적대감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나라에서 비즈니스 할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해야 될 겁니다. 이슬람 율법 하에서는요,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계약 의무 준수, 약속 지키기, 기만행위 금지, 시장 중심 경제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다만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이자 지급과 이자 수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은행들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의 은행 업무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다라바, 무라바하 이런 은행들이 좀 있는데요. 무다라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출을 해준 다음에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이 기업에서 받을 물품을 직접 구매한 다음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가지고 대출자에게 재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이자를 간접 수취하고 있고요. 무라바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실제 대출이 아니라 투자하는 형태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이윤의 일정 비율을 공유하는. 반대로 예금을 하는 사람들도요. 예금하는 사람들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은행에 투자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투자 수익을 일정 부분 쉐어하는 이런 형태로 이자 지급과 수지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힌두교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1억 명의 신자가 있고, 대부분 이제 인도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인더스 계곡에서 무려 4천년 이상 전에 시작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 도덕적인 힘은 다르마라고 불리는 특정 책임을 수용하는 데서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환생과 까르마를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 탐구에 헌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니르바나, 즉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힌두교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막스 베버가 힌두교는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어떤 힌두교가 실제 물질적인 성취보다는 영적 성취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게 되면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힌두교가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하트라 간디 같은 경우에도 힌두교적 금욕주의를 구현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현대 인도는 어떻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대 인도는요, 실제 매우 역동적인 기업과 사회거든요. 특히나 교육에 매우 열성적이고 과학과 수학이 매우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 기술 산업에 매우 큰 강점이 있는. 그래서 인도인들이 미국에 진출하기도 하지만요,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실제 이제 하청을 줘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힌두교는요,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매우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들은 여전히 인도 생활에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스 베버는요, 상대적으로 이제 독실한 힌두교인들이 개신교보다 기업가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현대 인도하고 비교해 보면 일반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는요,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가 네팔에서 창시한 종교인데요. 현재 5억 3,500만 명의 신자가 있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인가 증오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미움에 대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도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어떤 욕망을 떨쳐냈을 때 훨씬 더 실제 그 고통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취보다는 영적인 성장 그리고 내세를 중시하는 그래서 고귀한 8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는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스테도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사회가 힌두교 사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회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서구 사회에서는 젠 지향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상을 기반으로 한 불교거든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서 사실 서구에서 매우 큰 인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거의 뭐 700개의 상표에 이제 젠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불교가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교는요, 기원전 5세기 공자에 의해서 창시된 어떻게 보면 공식 윤리 체계인 거죠. 이건 이제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생활 지침이 되는 이런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도덕적인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좀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구원을 달성하는 이러한 윤리 체계가 유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교는요, 경제적인 시사점이 있는데, 유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 충성, 상호 의무, 그리고 정직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는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대만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그러니까 직원과 조직의 수장을 이어주는 충성심,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영국과는 달리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매우 완화시키는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 의식이 강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비해서는요, 매우 비용이 낮아지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다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상호 의무의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충성을 다했다. 그러면 윗사람이 부하 직원의 충성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종신 고용을 보장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줄 의무가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관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시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관계인데요. 특히 비즈니스에서 연결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관시왕이라는 게 뭐냐? 관계망을 구축해서 도움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이렇게 그 상호 의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이 관시를 잘 유지해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서도 사실 이 관시를 중요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충분히 연결되어 있는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촬영해야 되는데 평소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광고를 촬영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이 관시를 활용해서 사실 일정 시간 정도 광고를 촬영할 수 있게 한다라거나 어떤 이제 시장에 진출할 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광고를 취득한다라거나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 거죠. 이렇듯이 이 유교 사회에서는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 비즈니스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관행이 과연 기독교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관행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한 측면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슬람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관행이 기독교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관행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만약에 다르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자, 세 번째 시간은 언어. 자, 구어 내지는 비언어적인 언어 여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